이춘복 씨의 75년 삶은 단단한 흙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손해볼 줄만 아는 순박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지방 농협 통장의 퇴직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춘복 씨는 그 돈을 아들 이성진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들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성진은 춘복 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당장 전세금도 못 막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며느리 정밀한 씨 역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 고비만 넘기면 반드시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춘복 씨는 아들 부부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 또 다른 부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서울 외곽의 텃밭 100평을 빌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 지으셨으니 그곳에 계시면서 유기농 채소를 길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그걸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좁아서 아버지 방을 따로 마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춘복 씨는 아들의 제안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양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 텃밭 옆에 놓인 낡은 컨테이너 가건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컨테이너는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40도를 육박했고 겨울에는 새벽이면 성해가 끼었습니다. 하지만 춘복 씨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며느리 미란 씨는 컨테이너 생활 시작과 동시에 프리미엄 유기농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판매 문구는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시아버지 손주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뼈 빠지게 일군 정성 가득한 채소입니다. 이 문구는 고객들에게 효도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주었고 채소는 일반 시장가의 3배 가격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춘복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허리는 굽어졌고 손마디는 흙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는 아들 부부의 빛나는 아파트와 풍족한 생활을 자신이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춘복 씨는 낡은 컨테이너에 들른 며느리 미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요즘 영양제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농사지은 돈에서 용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미란 씨는 마치 사과 상자를 보듯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텃밭 전기세도 내드리고 컨테이너 생활비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손주들 양육비를 농사로 대신 벌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따로 드려야 할 용돈은 없어요. 몸이 안 좋으시면 밭에서 파 한 포기 뽑아 드세요. 춘복 씨는 그 말을 듣고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자신의 뼈를 깎아번 돈이 손주들의 양육비라는 명분 아래 착취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순박한 그는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텃밭으로 돌아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땀방울은 아들 부부의 빛나는 아파트를 짓는 벽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춘복 씨의 순박했던 눈빛에는 서서히 결연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의 두 번째 겨울은 춘복 씨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춘복 씨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를 강요했습니다. 75세 노인이 혼자서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춘복 씨는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다가 결국 심한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폐렴 증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며느리 미란 씨는
춘복 씨의 건강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닐하우스 덕분에 겨울철 프리미엄 채소 공급이 가능해지자 그녀는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란 씨는 컨테이너에 방문하여 춘복 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합니다. 밭에 나가서 땀 흘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감동하고 양육비 농산물이 더 잘 팔립니다. 춘복 씨는 몸이 너무 아파 거절하려 했으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춘복 씨는 며느리의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일부러 굵은 땀을 흘리며 물을 수확하는 신용을 해야 했습니다. 카메라는 수척해진 춘복 씨의 얼굴과 갈라진 손마디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미란 씨는 화면 밖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피땀 어린 노력 보이시죠? 이렇게 힘든 노동으로 손주들 학원비를 벌어주고 계세요. 이 정성 가득한 물을 지금 주문하세요. 춘복 씨는 카메라 앞에서 인간 이하의 도구가 된 자신의 처지에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춘복 씨는 더 이상 기침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가래에서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는 아들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아버지 몸이 너무 안 좋다. 기침이 멎지를 않는구나.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좀 찍어야 할 것 같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다. 아들 성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내 미란 씨와 상의했는지 곧바로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병원 갈 때가 아닙니다. 폐렴 같은 건 겨울 감기입니다. 괜히 병원 가서 큰 돈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겨울 시금치가 곧 출하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 손해 엄청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춘복 씨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보다 겨울 시금치의 출하 시기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정마저 완전히 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춘복 씨는 그날 이후부터 아들 부부의 모든 통화 내용을 더욱 치밀하게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벽에 숨겨둔 낡은 녹음기는 춘복 씨의 유일한 복수의 무기였습니다. 춘복 씨는 병원에 가지 않고 밭에서 뽑은 파한 포기와 김치로 끼니를 해결하며 버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연민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저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춘복 씨의 순박했던 영혼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게임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비닐하우스 작업을 강행하던 춘복 씨는 결국 텃밭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몸살과 기침이 극에 달했던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농장 주인이 춘복 씨를 발견하고 성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진과 미란 씨는 마지못해 춘복 씨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중증 폐렴이었습니다. 의사는 성진에게 입원과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진과 미란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문제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며느리 미란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버지 저러시면 이제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겨울 채소 매출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지금 대출 이자도 빠듯한데. 아들 성진은 무책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일단 병원에 말해서 최소한의 치료만 해달라고 해. 그리고 이 농장 바로 처분하자. 아버지 저렇게 되셨는데 우리가 농장 신경 쓸 여유가 없지. 춘복 씨는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라
농장 처분 시기와 매출 손해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춘복 씨는 이 잔인한 부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은 병실에 찾아와 춘복 씨에게 차가운 통보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계실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가 좁아서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근처 요양병원을 알아보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춘복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습니다. 성진아, 5천만 원. 내 전세 보증금에 보탠 돈이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내가 너희에게 바친 내 노동의 대가는 무엇이냐? 겨울 시금치 한 포기도 안 된다는 말이냐? 성진은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5천만 원은 저희가 받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 수익은 저희가 손주 양육비로 쓴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춘복 씨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함을 알았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춘복 씨의 퇴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택 요양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춘복 씨를 데려간 곳은 낡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이었습니다. 며느리 미란 씨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여기서 계세요. 여기 일주일치 숙박비는 저희가 냈습니다. 그 안에 요양원을 알아보세요. 저희가 곧 텃밭 정리하고 이사 갈 겁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모텔 방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춘복 씨는 차가운 모텔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몸은 폐렴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머리는 명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가방에는 지난 2년간의 녹취 파일과 증거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춘복 씨의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모텔방에 버려진 다음 날 춘복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춘복 씨는 아들 부부를 상대로 부양조건부 증여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금액은 춘복 씨의 전 재산인 5천만 원과 지난 2년간의 농장 순수익 전부였습니다. 법정은 춘복 씨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째, 며느리 미란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21세기에 누가 부모 모셔요? 몸이 안 좋으면 밭에서 파 한 포기 뽑아 드세요. 손주들 양육비를 농사로 대신 벌고 계신 겁니다. 등의 충격적인 대화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둘째, 아들 성진의 방관 녹취가 이어졌습니다. 폐렴 같은 건 겨울 감기입니다. 겨울 시금치 출하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라는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온라인 마켓에서 아버지의 노동력을 손주, 양육비로 포장하여 수익을 부풀린 판매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춘복 씨의 노동을 이용해 아들 부부가 취한 부당이득 액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유산 다툼이 아닌 노인을 향한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 및 유기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춘복 씨에게 전세금 5천만 원과 지난 2년간의 농장 수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춘복 씨의 완벽한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아들 성진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이 돈 없으면 정말 거리로 나앉습니다. 아버지. 성진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잃을 위기감이었을까요? 춘복 씨는 아들의 오열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제가 준 5천만 원만 돌려받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금액, 농장 수익과 이자 전부를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돈의 노예로 살았으니 그 돈이 저주가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춘복 씨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아들의 죄를 갚게 하는 대신 그 돈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들에게 영원한 죄책감을 안겨주는 잔혹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며느리 미란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 성진은 5천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이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춘복 씨는 폐렴 치료를 마친 후 조용히 지방의 작은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이라는 이름과 정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텅 빈 시골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쓸쓸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승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독한 복수였습니다.